마지막 장입니다. 제13장. 그날 밤 쿠퍼는 술집들을 누비고 다녔다. 다음날 제르베즈는 철도 기계공인 아들 에티엔에게 10프랑을 받았다. 아들은 집에 돈이 없는 것을 알고 가끔 100수짜리 동전을 보내주곤 했다. 그녀는 고기 스튜를 끓여서 혼자 먹었다. 그 다음날에도 악당 쿠퍼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 주일이 다 지나갔다. 아, 빌어먹을. 어떤 여자가 그를 채갔다면 정말 행운일 텐데. 그러나 바로 그 일요일에 제르베즈는 한 통의 인쇄 공문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경찰 소환장 같아서 두려워했다. 하지만 곧 안심했다. 그건 단지 그 더러운 인간이 생탄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통지서였다. 그 통지서에는 보다 더 공손하게 씌어 있었지만 마찬가지 이야기였다. 그렇다. 쿠퍼를 채간 것은 얌전한 여자였고 그 여자란 주정뱅이들의 마지막 친구, 죽음의 신 소피였다. 이 소피라고는 죽음을 뜻하는 소거라고 하네요. 소피는 여자 이름이고 눈이 뒤집어진 상태를 일컬음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맹세코 제르베즈는 정말로 태연했다. 쿠퍼는 길을 알고 있으니 혼자서도 쉽게 병원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 병원에서는 그렇게도 여러 번이나 쿠퍼를 치료해 주었으니 한 번 더 제발로 서도록 못된 장난을 치겠지. 그녀는 바로 그날 아침 일주일 동안이나 장하와 어울려 벨빌의 술집들을 공처럼 굴러다니고 있는 쿠퍼를 보았다는 말을 듣지 않았나. 장하가 분명히 한턱 쏜 것이다. 그는 마누라가 모아둔 돈을 쓰고 다닐 테지 얼마나 대단하게 번 돈인지 잘 알면서도 말이다. 아, 그들은 깨끗한 돈으로 진탕 마시되 했으니 아무리 못된 병에 걸려도 괜찮을 거야. 쿠퍼가 그것으로 복통을 일으켰다면 고소하기 짝이 없다. 제르베즈는 그 두 사람이 자기를 불러 한 잔 사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더욱 화가 났다. 그런 자들은 본 적이 없어. 일주일 동안이나 자기들끼리 놀면서도 여자들에게는 전혀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 혼자서 마시고 혼자서 죽는다. 그뿐이다. 그래도 월요일이 되자 제르베즈는 남은 완두콩과 포도주 반병이라는 조촐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는 잠시 산책이라도 하고 와서 먹으면 식욕이 나겠지 하는 핑계를 만들었다. 서랍장 위에 놓아두었던 병원에서 보내온 편지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눈은 이미 녹았고 잿빛의 온화한 날이었지만 아직도 쌀쌀한 기운이 돌아 대기 속에 제법 기분을 들뜨게 하는 무언가가 흘렀다. 가는 길이 멀었으므로 그녀는 한낮에 집을 떠났다. 파리를 가로질러서 가야만 했고 그녀의 걸음으로는 언제나 늦어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녀를 즐겁게 해주었으며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매우 유쾌한 기분이었다. 그녀가 자기 이름을 대자 병원에서는 끔찍한 얘기를 해주었다. 쿠퍼를 뽕네프 다리 밑 강물에서 건졌다는 게 아닌가. 그는 수염을 기른 남자에게 앞길을 가로막혔다 여기고 난간너머로 몸을 던져버렸다는 말이었다. 멋진 투신이로군, 안 그런가? 하지만 쿠퍼가 어떻게 뽕네프 다리에 있었느냐는 대목에서는 쿠퍼 자신도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한 관리인이 제르베즈를 안내해 주었다. 계단을 올라가 보니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음악을 하고 있군요. 관리인이 말했다. 누구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 남편이에요. 그저께부터 저렇게 줄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춤까지 추지요. 당신도 곧 보게 될 겁니다. 아, 맙소사, 이 무슨 꼴이지? 그녀는 충격을 받고 멈춰 섰다. 지하실은 위에서 아래까지 벽면에 부드러운 천으로 덮여 있었다. 바닥에는 집갈개 2장이 포개져 있고 한쪽 구석에는 매트리스와 긴 베개가 뒹굴고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 안에서 쿠퍼가 날뛰고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누더기 작업복을 걸치고 손발을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양새가 사육제 때 쿠르티오 유원지에서 가면을 쓰고 날뛰던 어릿광대 같았다. 그러나 이 어릿광대는 전혀 우습지 않았다. 오, 그렇다. 이 어릿광대 춤을 보자면 온몸의 털이 거꾸로 쓸 정도로 소름이 끼쳤다. 그는 죽음을 앞둔 사람으로 분장한 어릿광대였다. 제기랄 혼자서 날뛰는 어릿광대. 그는 창에 부딪히고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팔로 박자를 맞추며 두 손을 흔들었다. 마치 그 손을 부러뜨려 사람들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은 것 같았다. 캬바레에서도 이와 같은 장난꾼들을 만나기를 했는데 그들은 아주 볼품없는 흉내밖에는 내지 못했다. 제대로 하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 주정뱅이가 추는 리고동, 이 리고동은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에서 시작된 무용이랍니다. 점프 스텝이 특징적이며
음악은 4분의 2박자 또는 4분의 3박자의 경쾌한 곡이랍니다. 이 주정뱅이가 주는 니고동을 보아야 할 것이다. 노래도 독특했다. 사육제 때처럼 끝없는 고함 소리를 입을 크게 벌리고 목신 트럼본 소리로 같은 음을 몇 시간이나 계속 냈다. 쿠포는 발을 밝혀 어스러진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다. 자, 오케스트라 연주 시작. 여러분 여자들을 춤추게 해요. 맙소사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제르베즈는 겁에 질려 되풀이했다. 노랑머리에 얼굴빛 좋은 뚱뚱한 젊은이인 한 인턴이 흰 가운을 입고 조용히 앉아서 기록을 하고 있었다. 보기 드문 정상이어서 의자는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원하면 잠시 여기 계셔도 좋아요. 의사는 세탁부에게 말했다. 하지만 조용히 해 주셔야 해요. 그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아마 당신을 몰라볼 겁니다. 정말로 쿠포는 자기 아내조차 몰라보는 것 같았다. 방에 들어서니 그는 그녀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그녀가 가까이 가서 들이대고 들여다보았을 때 그녀는 할 말을 잊고 두 팔을 축 늘어뜨렸다. 쿠포의 눈은 충혈되어 있고 입술은 온통 딱지 투성이었다.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먼저 그는 왠지 말도 않고 얼굴을 몹시 찡그렸으며 갑자기 짐승처럼 입을 쑥 내밀고 콧등에 주름이 잡히게 되었는데 몸이 매우 화끈거리는지 김이 피어올랐다. 피부는 마치 니스를 칠한 것처럼 삐짓땀을 흘리고 있었다. 열광적으로 멋진 춤을 추고 있었지만 그는 즐겁지 않고 머리가 무겁고 팔다리가 아픈 듯이 보였다. 제르베즈가 인턴에게 다가갔을 때 그 의사는 손가락 끝으로 의자 등을 두드리며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 저기요 선생님, 이번에는 심각한가요? 의사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그가 무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지요? 그렇죠? 들리지요? 무슨 소리예요? 무언가 보인다고 합니다. 젊은 의사가 중얼거렸다. 조용히 하세요. 좀 들어봅시다. 쿠포는 짧게 끊어지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눈에서는 무엇인지 즐거운 빛이 감돌고 있었다. 땅바닥을 좌우로 훑어보고 마치 뱅센 숲을 산책하듯 빙빙 돌아다녔다. 아, 정말 좋아. 더할 나위 없군. 작은 별장이 축 늘어섰군. 상품 전시장 같아. 음악도 제법 근사하고. 이 무슨 진수성찬이람? 녀석들 안에서 법석이로군. 멋있어. 대단히 멋있어. 불빛이 반짝이고 있다. 빨간 풍선들이 공중에서 뛰어다니고 날아다닌다. 나무 숲 속에 등불이 많다. 기분 좋다. 여기저기서 물이 흐르는군. 샘 같고 폭포 같고 물이 노래를 한다. 성가대 어린애들 같이 멋있다. 폭포다. 우리가 환상을 보는가 봐요. 그리고 그는 즐거운 물의 노래를 더 잘 들어보리는 듯이 다시 일어섰다. 그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는데 그것은 분수대에서 날아오른 신선한 빗물을 마시려는 생각에서인 것 같았다. 하지만 차츰 그의 얼굴은 괴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러자 그는 허리를 굽히고 협박하는 태도로 나지막이 중얼거리면서 지하실 벽을 따라 전보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또 모든 게 엉망이 되었어. 믿을 수가 없군. 닥쳐 깡패들. 그래, 나를 놀리다니. 나를 괴롭히고 술을 처마시고 오두막에서 매춘부들과 큰 소리로 떠들다니 말이야. 때려 죽일 테다. 내가 그 오두막으로 쳐들어가서 제기랄 나를 가만히 내버려둬.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소리치며 달려갔다가 자빠졌다. 그러고는 공포로 이를 들그럭거리며 더듬더듬 말했다. 나들을 죽으라고? 안 될 말이지. 뛰어내리진 않을 거야. 물이 나보고 용기가 없다고 한단 말이야. 안 돼. 뛰어내리진 않을 거야. 폭포는 그가 다가가면 도망치고 뒷걸음질 치면 전진해왔다. 갑자기 그는 바보같이 자기 주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겨우 들리는 소리로 더듬더듬 중얼거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의사들을 끌어모아 날 못살게 굴다니. 선생님, 저는 가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제르베즈가 의사에게 말했다. 정신이 돌 것만 같아서요. 다시 오겠습니다. 그녀는 창백해졌다. 쿠포는 창에서 매트리스에서 창으로 땀을 흘리며 애써 휘젓고 다녔다. 그녀는 달아났다. 계단을 구르듯이 뛰어내려갔지만 남편의 망할 난잡한 춤소리가 아래층까지 들려왔다. 맙소사. 밖은 정말 좋구나. 이제 숨 좀 쉬겠다. 그날 밤 쿠트도르 거리의 건물 전체는 쿠포의 이상한 병에 대한 얘기로 들끓었다. 이제는 절름발이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보슈 부부가 상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 제르베즈를 관리실로 불러 가시서 술을 한턱 냈다. 로리의 부인이 왔고 푸아송 부인도 왔다. 모두들 이야기에 끝없이 주석을 붙였다. 보슈가 잘 나는 어느 가구장이는 생마르탱 거리에서 완전히 알몸으로 폴카춤을 추면서 죽었다. 거기서 그는 압생터 술을 마셨다.
부인들은 몸을 꼬으면서 웃었다. 가엾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제르베즈는 그들을 밀어젖히며 자리를 비키게 한 뒤에 관리실 한복판에서 모든 이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쿠포가 큰 소리를 지르고 뛰고 지독하게 인상을 찡그리고 애쓰는 모습을 흉내냈다. 정말이다. 맹세코 말한다. 바로 이렇게 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설마 그렇게 시작해서는 3시간도 견디기 어려울 텐데? 그런데 쿠포는 어제부터 벌써 36시간이나 계속 그렇게 있다고 제르베즈는 맹세했다. 믿을 수 없다면 가보라고 했다. 로리의 부인은 대단히 고맙지만 생탄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했다. 그녀는 자기 남편 로리에게도 발을 못 들여놓게 하겠다고 했다. 비르지니는 가게가 점점 기울어가는 처지라 매우 시무룩해서 세상은 본디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중얼거렸다. 아, 제기랄. 카시스 술이 바닥나서 제르베즈는 동료들에게 잘 자라고 인사를 했다.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자 그녀는 눈을 똑바로 크게 뜬 채 얼빠진 모습으로 있었다. 아마도 자기 남편이 춤추고 있는 모습을 눈앞에 떠올린 모양이다. 이튿날 잠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녀는 이제 그곳을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녀는 이번에는 자기까지 미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10분마다 생각에 잠겨 정신 나간 사람 같았다. 어쨌든 남편이 반운을 거리는 다리 동작을 하면 그녀는 구경하고 싶어질 것이었다.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가 났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길이 멀다는 생각은 잊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려운 생각도 들어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 아, 그녀는 소식을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그녀가 계단 아래까지 오니까 벌써 쿠퍼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언제나 똑같은 곡에 똑같은 춤이었다. 그녀 자신이 금방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지난밤에 그 관리인이 약그릇을 들고 오다가 그녀와 마주치자 상냥하게 눈짓을 보냈다. 그런데 여전한가요? 그녀가 말했다. 네, 여전합니다. 그는 걸음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서나 쿠퍼가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문 한쪽 끝에 서 있었다. 혈색 좋은 노랑머리 의사는 훈장을 달고 있는 뾰족한 얼굴의 대머리 노 신사에게 의자를 양보하고 서 있었다. 이 사람이 원장일 것이다. 눈초리가 송곳처럼 가늘고 날카로운 것으로 보아 분명히 그랬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다루는 업자들은 누구나 다 이런 눈초리였다. 하기야 제르베즈는 이 노신사를 만나러 오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 대머리 뒤에서 발돋움하며 뚫어지게 쿠퍼를 바라보았다. 이 미치광이는 어제보다 더 난잡하게 춤추며 소리를 질렀다. 예전에 사순절 3번째 주 목요일 무도회에서 발레트 힘센 젊은이들이 밤새도록 노는 것을 본 일은 있지만 한 인간이 이토록 오랫동안 즐길 수 있다니 정말이지 맹세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즐긴다고 표현한 것은 말하는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화약통을 마셔버린 잉어처럼 펄펄 뛰어오르는 것이 즐거울 리가 없기 때문이다. 쿠퍼는 땀에 흠뻑 젖어 어제보다 더 많은 수증기를 피우고 있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누구나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입이 더 크게 보였다. 오, 아기를 뵌 여자라면 밖에 있는 것이 좋았다. 그가 매트리스와 창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갔기 때문에 마룻바닥에 길이 생겨버렸다. 매트리스는 거의 헝구두로 말미암아 헤어져 버렸다. 아니, 정말 좋은 구석이 한 군데도 없었다. 제르베즈는 몸을 떨면서 자기가 왜 또 여기에 왔나 싶었다. 어젯밤 보슈의 방에서 얘기가 너무 허풍스럽다고 그녀는 핀잔을 받았었다. 채, 이 얘기의 반점도 전달하지 못했다. 쿠퍼가 어떤 짓을 했는지 이번에는 똑똑히 보았다. 눈을 부릅뜨고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의사와 원장이 주고받는 말을 그녀는 알아들었다. 의사는 그녀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로 어젯밤 일을 자세히 원장에게 보고했다. 밤새도록 그의 환자가 말하며 돌아다녔다는 뜻인 것 같았다. 이윽고 대머리 신사는? 아니, 신사라고 하기에는 예의 바르지 못했지만 그제야 제르베즈의 존재를 알아차린 듯 싶었다. 의사가 환자의 부인이라고 하자 노 신사는 마치 경찰서장과 같은 심술궂은 태도로 그녀에게 질문을 시작했다. 이 사람 아버지도 술을 마셨나요? 네, 선생님. 보통 사람들처럼 아주 조금요. 잔뜩 취한 어느 날 지붕에서 굴러떨어져 죽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마셨나요? 그럼요, 선생님. 모든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여기서 한 모금, 저기서 한 모금 아시잖아요? 아, 가족들은 건강합니다.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경련으로 죽었답니다. 원장은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거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도 마시나요?
제르베즈는 우물쭈물 변명하고 나서 자기 말에 신성함을 부여하려고 손을 가슴에 얹었다. 당신도 마시고 있군요. 조심하시오.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아두시오. 언젠가는 당신도 이렇게 죽게 돼요. 그때 그녀는 벽에 찰싹 붙어 있었다. 원장은 등을 돌렸다. 그는 연미복에 집갈게 먼지가 묻은 걱정 따위는 하지 않고 쭈그리 앉았다. 그리고 쿠포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쿠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뜨는 모양을 오랫동안 관찰했다. 그날 쿠포의 두 다리는 펄쩍펄쩍 뛰면서 떨고 있었는데 손에서부터 발까지 그 떨림이 전해진 것이다. 그는 정말 실로 조정되고 있는 꼭두각시 같았으며 몸뚱이는 나무처럼 뻣뻣하여 손발만 우스꽝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병세가 점점 심해졌다. 그의 피부 밑에서 음악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다. 3, 4초마다 시작되어 잠시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딱 멈추었고 잊을만 하면 다시 시작되었다. 마치 겨울에 집 없는 들개가 문 앞에 와서 몸을 흔드는 그런 떨림이었다. 이미 배와 어깨에도 물이 끓을 때와 같은 가벼운 전율이 번지고 있었다. 간지럼을 당한 끝에 온몸을 비꼬며 웃는 소녀처럼 죽어가다니 정말 우스운 죽음이다. 그러는 동안 쿠포는 잘 들리지 않는 소리로 뭔가 불평을 했다. 지난 밤보다 훨씬 괴로워 보였다. 뜨듬뜨듬 하는 불평 소리를 들어보니 그가 온갖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몇천 개나 되는 바늘이 그를 찌르고 피부 여기저기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짓눌러댔다. 그리고 차갑고 축축한 짐승이 넓적다리 위를 기어다니며 송곳니로 살을 물어 뜯었다. 그 뒤 다른 짐승들이 어깨에 달라붙어 발톱으로 등을 핥혔다. 목이 말라, 목이 말라. 그는 계속 투덜거렸다. 의사가 선반에서 레몬수 병을 꺼내 쿠퍼에게 주었다. 쿠퍼는 그 병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반쯤은 몸에 쏟으면서 개걸스럽게 한 모금 들이마셨다. 그러나 쿠퍼는 입에 넣었던 것을 바로 뱉어버리더니 화가 나서 불쾌한 듯이 소리쳤다. 제기랄 브랜디야. 그러자 담당 의사가 원장의 지시에 따라 물병을 쥔 채로 쿠퍼에게 물을 먹이려 했다. 이번에 쿠퍼는 물을 꿀꺽 삼켰으나 마치 불이라도 삼킨 듯 울부짖었다. 이건 브랜디야, 제기랄. 이건 브랜디야. 지난 밤부터 쿠퍼가 마신 것은 모두가 브랜디였다. 그 때문에 그는 더욱 목이 말랐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무엇을 마시든 목이 탔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수프를 갖다 줘도 그에게는 그 음식에서 술 냄새가 났기 때문에 그는 분명 자기를 독살시키려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빵은 시큼하고 썩어 있었다. 그 주위에는 온통 독뿐이었다. 병실은 유황 냄새로 가득했다. 자기에게 이런 냄새를 맡게 하려고 일부러 자기 코앞에서 성냥을 그어대느냐고 사람들을 비난했다. 원장은 일어나서 쿠퍼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쿠퍼는 화난 대낮인데 다시 귀신이 보이는 모양이었다. 벽에서 배의 돈만큼이나 큰 거미줄이 보이는 모양이었다. 그런 다음 그 거미줄은 거물이 되어 그 거물의 눈이 줄었다 늘어났다 했다. 우스운 장난감이었다. 까만 공이 거미줄 속에서 왔다 갔다 했다. 마치 요술장이의 공 같았다. 처음에는 당구공만한 크기였다가 이제는 포탄처럼 커졌다. 그것이 부풀어 올랐다가는 다시 오므라들었다. 이것이 그를 짜증나게 했다.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쥐들이다. 이 시각에. 공들이 쥐로 변했다. 이 더러운 동물들이 점점 커져서 그물을 빠져나갔고 매트리스로 뛰어들었으며 그러고 나서 거기서 사라져버렸다. 원숭이도 있었는데 이놈은 벽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 했다. 나올 때마다 가까이 접근하기 때문에 그는 코를 핥히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쳤다. 갑자기 그것이 또 변했다. 분명히 벽이 깡충깡충 뛰고 있었다. 왜냐하면 공포와 분노에 목이 막혀 그가 되풀이해서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 좋다. 날 흔들어봐. 끄떡도 않을 테니. 그래 누추한 방이다. 그래 넘어져라. 그래 종을 울려라. 까마귀 떼들. 나한테 경비원을 부르게 하지 않으려거든 풍금을 쳐라. 이 불황단들. 벽 뒤에 기계를 장치해 놓았구나. 나는 잘 들린다. 그게 윙윙거리고 우리를 펄펄 뛰게 만들 작정이군. 불이야 맙소사. 불이 났다. 오 불이 났어. 불이. 오 밝구나 밝다. 온 하늘이 타오르고 있다. 붉은 불, 초록불, 노란불, 사람 살려 구해줘 불이야. 이런 외침도 헐떡임 속에서 사라졌다. 그는 입에 거품 물고 턱에 침을 흘리면서 연결이 잘 되지 않는 헛소리를 웅얼거릴 뿐이었다. 원장은 손가락으로 코를 문질렀다. 중환자를 진찰할 때의 버릇이다. 그는 의사 쪽을 돌아보며 작은 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열은 여전히 40도지? 네, 선생님. 원장은 입을 삐죽거렸다. 그는 다시 2분 정도 쿠퍼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덧붙여 말했다.
치료는 같은 방법. 수프, 우유, 구연산, 레몬수, 붉은 기나피, 약. 환자 곁을 떠나지 말게, 그리고 나를 부르게. 원장이 나오고 제르베즈는 쿠포가 아직도 가망이 있는지 물으려고 원장 뒤를 따라갔다. 그러나 그가 너무도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갔기 때문에 감히 따라잡지 못했다. 그녀는 잠시 복도에 우뚝 선 채 다시 한번 남편을 보러 들어갈까 망설였다. 이제까지 거기서 지켜본 정도로 충분했다. 남편의 소리, 레몬수에서 브랜디 냄새가 난다고 외치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맙소사, 그녀는 지긋지긋하여 도망치고 말았다. 거리에 나와도 말이 달리는 소리와 마차 소음 때문에 그녀는 마치 생탄병원 전체에 쫓기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 원장까지 그녀를 위협했다. 정말 그녀 스스로도 이미 병에 걸렸다고 믿어졌다. 당연히 구투도르 거리에서는 보슈 부부와 여러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문 아래에 나타나자마자 모두들 그녀를 숙소 안으로 불려들었다. 이런 쿠포 영감이 여전히 살아있나요? 맙소사,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보슈는 멍해진 모양이었다. 그는 쿠포가 밤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라면 내기를 술 한 병을 걸었다. 뭐? 쿠포가 아직 견디고 있다고?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넙적다리를 치면서 놀랐다. 정말 억세게도 견디는군. 로리의 부인이 그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해 보았다. 36시간 더하기 24시간이니까 60시간이었다. 굉장하다. 60시간이나 다리와 입을 계속 놀려대고 있다니. 그렇지만 보슈는 술 한 병을 빼앗긴 것에 쓴웃음을 지으면서 의심스럽다는 듯이 그녀가 나온 뒤에 쿠포가 쓰러지지는 않았냐고 제르베즈에게 물었다. 오, 아니다. 그는 매우 기운차게 날뛰고 있었으며 죽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자 보슈는 더욱 집요하게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흉내를 내보라고 부탁했다. 그렇다. 그래. 조금만 더. 모두들 그렇게 하기를 바랐다. 마침 어제 못 봤던 이웃 아낙네 두 사람이 구경하러 내려왔으니 모두들 다시 한 번만 해달라고 말했다. 관리인 마누라가 모두 옆으로 비키라고 소리쳤다. 사람들은 모두가 서로 팔꿈치로 쿡쿡 찌르며 호기심에 차서 방 항복판을 비워주었다. 그러나 제르베즈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자기도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러 사람들의 부탁을 받으려고 일부러 물러서는 게 아니라는 증거로 두세 번 슬쩍 뛰어보였다. 그렇지만 갑자기 기분이 좋지 않아 뒤로 물러났다. 맹세코 그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실망스럽다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유감이다. 그녀는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었다. 어쨌든 못한다면 하는 수 없지. 그리고 비르지니가 가게로 돌아가고 나서 모두들 쿠포 이야기는 제쳐놓고 이제 엉망이 된 푸아송 집안일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제는 집달리가 밀어닥쳤다느니 경찰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니 하고 말했다. 랑띠에는 이웃 음식점의 딸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도 꽤 아름다운 여자로 내장 가게를 차릴 거라고 했다. 저런 모두들 그녀가 재미있다고 웃었다. 벌써 그녀가 내장 가게 여주인이 된 것처럼 가게에 앉아있는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과자 다음으로는 배가 든든해지는 가게를 해보자는 속셈이었다. 모든 것이 이 모양인데 아내를 도둑맞고 있는 푸아송은 여전히 사람 좋은 얼굴이었다. 도대체가 직업상으로는 약삭 빨라야 하는데 집안일에는 왜 이리 어리숙할까? 그러나 갑자기 모두들 입을 다물었다. 이미 아무도 개의치 않던 제르베즈가 방구석에서 혼자 손발을 떨면서 쿠포 흉내를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잘한다. 바로 그것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꿈에서 깨어난 듯한 모습으로 바보같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재빨리 도망쳤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그녀는 잠을 자리고 위로 올라갔다. 보슈 부부는 다음 날도 지난 이틀 동안처럼 그녀가 대낮에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제르베즈에게 정말 즐겁기를 바란다며 말을 건넸다. 그날 생탄병원 복도에서는 쿠포의 고함 소리와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녀가 계단 난간을 잡자마자 쿠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빈대다, 이리 와봐. 내가 너희들 뼈를 발라주마. 아, 나를 죽이려 들다니. 아, 빈대들. 너희들 모두 합친 것보다 내가 더 부자야. 탈출해버려, 제기랄. 제르베드는 잠시 문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그는 대군과 맞싸우고 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싸움은 더욱 커지고 과장되었다. 쿠포의 횡포는 극에 달해 있어서 샤랑통 정신병원에서 도망쳐 나온 환자 같았다. 지하실 한복판에서 길길이 날뛰며 두 손을 휘두르며 자기 몸과 벽, 마룻바닥 등을 마구 쳤으며
자빠져서 허공에 주먹질을 했다. 창을 열려다가 마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몸을 숨기며 방어 자세를 취하고 누군가를 부르고 대답하며 혼자서 일대 소동을 벌였다. 제르베즈는 그가 지붕 위에서 함석을 까는 흉내를 내는 것임을 알았다. 그는 풀무 대신 입으로 푸푸 내쉬며 풍로 속에서 인두를 휘젓고는 무릎을 꿇고 납땜을 하려는 듯 매트리스 끝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있었다. 그렇다. 그는 지붕에서 떨어지기 직전의 일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처럼 큰 소리를 지르며 지붕 위에서 손발을 흔들며 싸움을 하는 까닭은 일을 단정하게 하려는 것을 악당들이 방해했기 때문이었다. 이웃의 모든 지붕 위에서 건달들이 그를 놀려대었다. 게다가 이 장난꾸러기들은 그의 발치에 쥐떼들을 풀어놓았다. 아, 더러운 짐승들 또 보이는군. 한쪽 발로 힘껏 땅바닥에 비벼 뭉개버리려고 해도 끊임없이 새로운 무리가 밀려와서 지붕 위가 온통 지들로 새까맸다. 거미도 있었다. 그는 거칠게 바지를 잡고서 속으로 기어든 커다란 거미를 넓적다리 위에서 죽이려 했다. 제기랄, 하루 종일 가도 일이 안 끝나겠어. 그러고 보니 업주는 그에게 실수를 하게 만들어서 그를 맞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 하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일을 끝내려고 서두르는 동안 그는 자기 뱃속에 전기기관이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입을 크게 벌리고 그가 연기를 토해내서 연기가 지하실에 가득 들어찼다가 창문으로 흘러나갔다. 그러자 그는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여전히 연기를 토해내면서 그 연기의 리본이 풀리며 점점 하늘로 올라가 태양을 가려버리는 모양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그가 소리쳤다. 크리냥 쿠르 도로의 한 패거리가 곰으로 멋지게 변장했군. 그는 창가에 쭈그리고 앉았다. 마치 지붕 위에서 거리 행렬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야, 사자와 표범들이 의시되며 요란한 행진을 해. 조무래기들이 개와 고양이 모양으로 치장하고 기다리 클레망스가 더부룩한 머리에 장식 깃털을 잔뜩 달고 있어. 아, 제기랄, 클레망스가 제주 넘기를 하고 그녀가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 이봐, 섹시, 우리 함께 도망칠까? 이봐, 경찰 나리, 이 여자를 잡으려 하면 안 돼. 쏘지 마, 벼락맞을 쏘지 마. 겁에 질리고 쉰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몸을 납작 엎드리더니 경찰로가 붉은 바지를 입은 군인들이 아래쪽에서 자기를 총으로 쏘리한다고 되풀이해 말했다. 벽 속에서 자기 가슴에 들이댄 권총의 몸통이 그의 눈에 보였다. 그에게서 여자를 빼앗으러 온 자들이다. 쏘지 마, 제기랄 쏘지 마. 이어서 집들이 무너졌다. 그는 동네 전체가 무너지는 소리를 흉내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다. 그렇지만 한숨 들이킬 새도 없이 또한 다른 광경이 무서운 속도로 떠올랐다. 미칠 듯이 말하고 싶은 욕망이 그 입에 가득 차서 그는 목구멍에서 횡설수설하며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그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봐, 당신이군. 잘 있었어. 농담하지 마. 나한테 당신 머리카락을 먹이려 들지 말라고. 그리고 손을 얼굴 앞으로 가져가더니 머리카락을 치우려는 듯이 입김을 부르댔다. 의사가 그에게 물었다. 도대체 누가 보인다는 거죠? 물론 내 마누라지 뭐야. 그는 제르베즈에게 등을 돌린 채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잔뜩 겁에 질렸으나 자기 모습이 정말 보이는지 알고 싶어서 자기도 벽을 바라보았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이봐, 아양 떨지 마. 내 몸에 손대지 마. 아니, 당신 예쁜데 멋있게 입었군. 그게 어디서 났지? 매춘부. 남자를 낚았구나. 고약한 것. 버릇 좀 고쳐주겠어. 응? 치마 뒤에 남자를 감추고 있군. 그자가 누구야? 어디 몸을 구부려 보라고. 제기랄. 또 그자가? 그리고 무슨 기세로 뛰어 그는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러나 벽에 도톰한 천을 붙여 놓아서 충격이 약했다. 그의 몸이 반동으로 매트리스 위에 나자빠지는 소리만 들렸을 뿐이다. 누가 보인다는 겁니까? 의사가 다시 물었다. 모자장이. 쿠퍼는 울부짖었다. 그래서 의사가 제르베즈에게 누구를 말하느냐고 물으니까 제르베즈는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 모자장을 랑띠아입니까? 지금 이 광경이 그녀 마음속에 그녀의 삶에서 당당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휘저어 놓았기 때문이다. 함석장이는 두 주먹을 내리쳤다. 우리 둘의 일이다, 조무래기야. 내가 너를 처치하고 끝을 낼 때다. 아, 이놈 서슴없이 인연을 껴안고 사람들 앞에서 날 모욕했어. 자, 너의 목을 졸라 죽이겠다. 그래, 내가 장갑은 안 껴도 돼. 건방지게 놀지 마. 이거라도 먹으라, 퍽퍽퍽.
그는 주먹을 허공에 휘둘렀다. 그러자 격한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다. 뒷걸음질을 치다가 벽에 부딪히자 그는 뒤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는 뒤돌아보면서 벽으로 덤벼들었다. 펄쩍 뛰어올라 방안 구석구석을 날뛰고 다니며 배와 어깨, 엉덩이를 부딪히며 뒹굴었다가 뛰어 일어났다. 그의 뼈다귀는 물러지고 살에서는 물에 젖은 3대 조각 냄새가 났다. 그리고 그는 이 끔찍한 장난의 대단한 농담을 목구멍에서 짜내는 듯한 거친 소리를 함께 내었다. 그러는 동안 싸움이 그에게 불리해졌다. 그의 숨이 가빠지고 눈알이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더니 그는 점점 어린애처럼 비굴해졌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둘 다 꺼져버려. 아, 더러운 것들. 둘이서 장난질하고 있군. 저 매춘부가 벌렁 나자빠졌네. 몹쓸년. 저 여자가 그럴 줄 알았지. 이젠 어쩔 수 없군. 아, 강도야. 강도가 저 여자를 죽이고 있어. 칼로 다리를 잘라냈어. 다른 한쪽 다리는 땅바닥에 구르고 있고 배는 두동강이 나고 피의 바다다. 아, 하나님 맙소사. 아, 하나님 맙소사. 아, 맙소사. 땀에 흠뻑 젖고 머리카락 이마 위에 덮여 있고 얼굴은 공포에 떨며 그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보기에도 끔찍한 광경을 떨쳐버리는 듯이 두 팔을 거세게 흔들었다.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신음을 2번 지르더니 매트리스에 발이 걸려서 그 위에 자빠졌다. 선생님, 거의가 죽었어요. 제르베즈는 두 손을 모아잡고 말했다. 의사는 앞으로 나가서 쿠퍼를 매트리스 한가운데로 끌어다 놓았다. 아니, 그는 아직 죽지 않았다. 쿠퍼의 구두를 벗겼다. 양말도 신지 않은 두 팔이 쭉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 발끝만이 빠르고 고르게 춤을 추었다. 바로 그때 원장이 들어왔다. 동료 의사 둘을 데리고 왔는데 한 사람은 마르고 한 사람은 뚱뚱했으며 두 사람 다 그와 마찬가지로 훈장을 달고 있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몸을 구부리고 환자의 몸 전체를 빠짐없이 살펴보았다. 그러더니 나지막한 소리로 서로 재빨리 말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환자의 넓적다리에서 어깨까지 벌거벗겨서 제르베즈는 발도둠을 하여 벌거벗고 누워있는 그 상반신을 넘겨다 보았다. 자, 이제 끝났다. 그 떨림의 상태가 팔에서 내려오고 다리에서 올라와서 이제는 몸통까지 꿈틀거렸다. 정말로 이 광대는 배로도 웃고 있었다. 옆구리 가득히 웃음의 잔물결이 일었다. 배가 숨이 막힐 지경으로 웃어대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근육들은 서로 맞바라보며 춤추었고 피부는 북처럼 떨렸으며 털들은 인사를 했다. 결국 그것은 날이 셀 무렵 춤추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손에 손을 잡고 발 뒤꿈치를 구르며 춤을 추는 이를테면 마지막 갤럽 대소동임이 분명했다. 이 마지막 갤럽은 원을 그리며 추는 4분의 2박자의 경쾌한 춤을 말합니다. 자는군. 원장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원장은 두 동료에게 환자의 얼굴을 주위에서 살피도록 했다. 쿠퍼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신경질적인 작은 경련을 일으켜 온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이토록 무참히 짓밟히고 턱을 쑥 내민 채 악몽에 시달린 것 같은 죽은 사람처럼 일그러진 쿠퍼의 얼굴을 바라보니 더욱더 끔찍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의사들은 그의 두 발을 보면서 매우 흥미로웠는지 그 위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았다. 발은 여전히 춤을 추고 있었다. 쿠퍼가 푹 잠들어 있어도 발은 춤추고 있었다. 아, 주인이 코를 골아도 상관이 없었다. 발은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고 언제나처럼 그 일을 계속해서 되풀이했다. 정말로 기계적인 발, 사람들이 그 발을 보면 즐거워하는 발이었다. 제르베즈는 의사들이 남편의 상반신에 손을 대자 자신도 만져보고 싶어졌다. 가만히 다가가서 쿠퍼의 어깨에 손을 대보았다. 잠시 그대로 있었다. 맙소사, 도대체 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살이 속속들이 꿈틀거렸다. 분명히 뼈까지도 뛰고 있었다. 그 속에서 떨림과 꿈틀거림이 치밀고 올라와서 피부 밑에서 개울처럼 흐르고 있었다. 좀 세게 눌러보니 뼈골에서의 괴로운 신음소리가 그녀에게 느껴졌다. 맨눈으로는 다만 소용돌이의 표면처럼 작은 웅덩이를 만드는 잔물결만이 보일 뿐이지만 내부에서는 무시무시한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다. 이 무슨 끔찍한 일인가? 두더지의 일. 저 목노주점의 강렬한 브랜드가 이 속에서 곡괭이질을 하고 있다. 온몸이 그 술에 젖어 있다. 얼마나 참혹한지. 이 작업은 끝까지 계속되어 쿠퍼를 남김없이 끊임없이 뒤흔들면서 잘게 부숴 목숨까지 앗아갈 것이 분명했다. 원장과 동료 의사들이 가버렸다. 1시간 뒤에 인턴과 함께 남아있던 제르베즈는 다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그이가 죽었어요. 하지만 그는 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고개를 내저었다.
침대에서 삐져나온 맨발은 여전히 춤을 추고 있었다. 그 발은 깨끗이 못했고 발톱도 길었다. 갑자기 발이 뻣뻣해져서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의사가 제르베즈를 돌아다보면서 말했다. 끝났습니다. 죽음만이 그 발을 멈추게 했다. 제르베즈가 구트도르 거리로 돌아오자 보슈 부부 집에서는 수다쟁이 안악들이 모여서 흥분한 목소리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그녀들이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쿠포의 상태를 알고 싶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죽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면서 피로에 지친 얼굴로 말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건물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우습기 짝이 없었다. 푸아송이 자기 마누라 랑띠에가 함께 있는 현장을 덮쳤다. 정확한 속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왜냐하면 저마다의 방식대로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 두 사람이 예기치 않았던 때에 푸아송이 들어닥친 모양이었다. 게다가 이러쿵저러쿵 꼬리를 붙여 안악들은 입을 삐죽거리며 되풀이해서 말했다. 물론 그런 현장을 보고서는 아무리 푸아송이라도 눈이 안 뒤집힐 수가 없었다. 진짜 호랑이였다. 본디 말수가 적고 엉덩이에 방망이를 달고 다니던 이 사나이가 소리를 지르며 길길이 날뛰었다니 말이다. 그 뒤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랑띠에가 이번 일에 대해 남편에게 설명한 모양이었다. 아무튼 이 사건은 더 이상 커질 것 같지 않았다. 보슈는 이웃 음식점 딸이 내장 장사를 하려고 가게를 인수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그 교활한 모자장이는 내장 요리를 광적으로 좋아했다. 그러는 동안 제르베즈는 로리의 부인이 러라 부인과 함께 온 것을 보고 힘없이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 애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소서. 나흘 동안이나 날뛰며 소리치더니. 그러자 두 자매는 손수건을 꺼내들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동생에게는 상당한 잘못이 있었지만 어쨌든 동생이었으니까. 보슈는 어깨를 들썩거리며 일부러 다른 사람이 들으라는 듯이 소리 높여 말했다. 주정뱅이 하나가 줄었군. 그날부터 제르베즈는 자주 정신이 이상해졌기 때문에 쿠포의 흉내를 내는 제르베즈를 구경하는 일이 건물 안 사람들의 재미거리가 되어버렸다. 이제 부탁할 필요도 없이 그녀는 손발을 떨며 무의식 중에 몇 마디 작은 소리를 지르면서 예의 구경거리를 무료로 제공했다. 틀림없이 생탄병원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남편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런 버릇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운이 좋지 못했고 그런 짓을 해도 남편처럼 죽지 않았다. 그것은 기껏해야 어디선가 도망쳐 나온 원숭이가 얼굴을 찌푸리는 정도여서 그 때문에 그녀는 거리에서 개구장이들로부터 양배추 속대로 얻어맞을 뿐이었다. 제르베즈는 이렇게 여러 달 동안을 살았다. 그녀는 굴러 떨어질 대로 굴러 떨어져서 아무리 심한 창피를 당해도 예사로워져서 굶어 죽기 직전의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녀는 사수만 손에 쥐면 술을 마시고 벽을 두드렸다. 동네 안의 더러운 일은 모조리 또 맡았다. 어느 날 밤 사람들은 그렇게 구역질 나는 음식은 그녀도 먹지 못할 거라고 내기를 했다. 그런데 그녀는 십수가 탐이 나서 몽땅 먹어치웠다. 마레스코치는 7층방에서 그녀를 내쫓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때마침 버리 영감이 계단 밑 구멍 속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집주인은 친절하게도 그 계집을 그녀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이리하여 그녀는 버리 영감의 계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속의 낡은 거적대기 위해서 그녀는 빈배를 움켜쥐고 뼈골까지 얼어붙어 굶주렸다. 분명히 묘지의 흙까지도 그녀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바보가 되어 7층에서 앞마당에 깔린 돌에 몸을 던져 인생을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죽음의 신은 그녀를 그녀 스스로가 만든 지긋지긋한 삶의 바닥까지 질질 끌고 가면서 그녀를 조금씩 갉아먹은 것이 틀림없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모두들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댔다. 하지만 가난과 썩어빠진 생활의 피로로 죽었다는 것이 그 진실이었다. 로리의 부인의 말로는 그녀는 무기력 때문에 죽었다. 어느 날 아침 복도에서 썩은 냄새가 났고 그러고 보니 사람들은 이틀 전부터 제르베즈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그녀는 계집에서 이미 금푸르게 변한 채 발견되었다. 가난뱅이들을 위한 싸구려 관을 발밑에 끼고 그녀를 꾸리러 온 것은 바로 바주주 영감이었다. 이날도 상당히 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은지 그는 쾌활했다. 자기가 처리해야 할 그날의 손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자 영감은 그의 작은 거처를 준비하고 잠시 철학적인 감상을 내려놓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을 지나가죠. 서로 아웅다웅할 필요는 없어. 모두들 자기 자리는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괜히 서두르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요. 가고 싶다고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난 말이요. 기뻐만 해준다면 더 바라지 않소. 어떤 사람들은 가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고 싶어하지 않죠. 좀 정리해 본다면 그 여자는 처음에는 가고 싶어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잠시 기다리게 했단 말이요. 마침내 그때가 온 거요. 그래서 그녀는 소원을 풀었단 말이요. 자, 즐겁게 그곳으로 갑시다. 제르베즈를 금고 큰 손으로 잡았을 때 영감은 사랑스러운 마음에 사로잡혀 그렇게도 오랫동안 그에게 열을 올리던 이 여자를 다정하게 끌어올렸다. 그 뒤 아버지처럼 정성을 들여 그녀를 관 속에 누이고는 딸꾹질을 하면서 중얼거렸다. 이봐, 내 말 잘 들어. 나야, 부인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 쾌활한 졸병. 자, 당신은 이제 행복해졌어. 잘 자, 내 사랑. 이렇게 해서 에밀 졸라의 목노주전 다 읽었습니다. 내용이 참 너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네요. 오늘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밤 11시 8분이네요.